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문화의 사상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390페이지 근세 문화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예,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죠. 먼저 과학기술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말이죠. 15세기 때 과학기술하고요. 16세기 이후의 과학기술을 좀 동향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15세기 때 과학기술은 공리주의, 부국강병, 민생안정이죠. 그 다음에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얘기는 뭘 하나 이어두고 하면 끝장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는 공리주의가 아니죠. 왕도주의를 지향을 했던 시절이고요. 또 경물치지보다는 과학기술학 자체를 뭘로 규정했냐면은 찹학입니다. 찹학. 찹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세기 훈구 세력들이 집권했던 시기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사림들이 집권했던 시기는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학이 어때야 돼요? 좀 침체가 되죠. 다운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세 문화는 보통 15세기 문화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 시간에. 그렇죠? 16세기 이후는 좀 침체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 몇 세기에 나오는 거죠? 18세기 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요? 역시 실학자들에서 나옵니다. 실학자들은 16, 17세기 때 침체됐던 이런 문화에 대한 반성론에서 우리 걸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세기는 우리 민족 문화의 재생, 부활, 부흥기, 이른바 르네상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학의 3대 성격에서 우리가 근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 기술 면에서의 이 기술 면에서의 근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직전에 이 문화에 대한 반성론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역사 의식에서 그렇죠. 15세기 때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이러한 분위기였었다라고 한다면은 16, 17세기 때는 좀 사대적이고 존화주의적인 이러한 분위기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18세기 때 실학시 때죠.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이다. 실학의 3대 성격입니다. 민족주의적이다. 국학 연구가 확대가 됐다. 중국 건 중국 것이고 우리 건 우리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과학기술도 앞 시간에 얘기했던 역사관, 역사의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15세기 때 다른 사상을 수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16, 17세기 때 하면은 배척했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90쪽에 얘기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15세기 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1쪽에 그 과학기술의 첫 번째 단락이 하나 있죠. 천문학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문학 연구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통치 목적이라고 그랬죠. 왕은 1000명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곧 왕은 누구다? 하늘이다. 통치 목적이죠. 여기다가 이제 또 뭐와 관련되냐면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냐 마냐 기록했다가 다음에 그 날짜에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미리 점을 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천문학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연구가 행해지면서 나타난 15세기 때 과학기술 기구들이 나와 있죠. 흔적들이죠. 천체 관측 기구에 혼천의, 간의 이런 게 있고요. 시간 측정 기구에 앙부일구, 자경루, 옥루기륜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기구의 기능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치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규형, 인지의, 이거는 토지의 고저, 원근, 높고 낮고, 그리고 멀고 가깝고 이거를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태조 때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죠. 여기 옆에 사진이 좀 새까맣게 나와 있습니다만 까만 돌에 각석을 해놓은 겁니다. 약 295개 별자리에 근 1500개의 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5세기 때의 천체 관측 기구들, 그 흔적들을 15세기 때 과학기술의 발달 흔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2쪽에 역서 좀 보기로 했습니다. 역서, 밑에 의서, 우측에 병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병서가 있습니다. 농서가 병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지도, 지리서, 그 다음에 윤리서, 의례서, 그 다음에 법전. 이거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통치 목적이라고 했죠. 통치 목적. 그래서 이제 지도의 대표적인 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지리서에 뭐가 있었죠? 뭐 실록 지리지, 무슨 경상도 지리지, 윤리서의 삼강행실도, 뭐 이륜행실도, 의례서의 국조 오례의, 법전의 조선 경국전 또는 경국대전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 이러한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 이것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다? 통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책들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이 책의 장르와 편찬 취지를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좀 세분해서 본다면은 국방 강화의 목적이었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목적이었죠. 중앙집권이고요. 이 윤리서, 의례서는 유교 질서 확립이고요. 이거는 통치 규범을 성문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농서, 병서, 의서, 역서가 있죠. 자, 이것들의 공통된 편찬 방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전부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 것화시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것화시켰다. 자, 그 중에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농서의 농사직설. 이 농사직설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라고 그랬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병서. 병서의 대표인 뭐가 있을까요? 진도. 앞 시간에 제가 지도에서 진도를 한번 말씀드렸나요? 진도는 지도가 아니었죠.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네요. 앞 시간에 이 부분 하나만 수정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진도는 정도전의 병법서예요. 진도는 지도가 아니고 병서에 썼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거 하나만 좀 수정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서 있죠. 의서 뭐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향약 구급방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고려시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입니다. 역서 칠정산이 있습니다. 한양을 기준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직설, 진도,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 칠정산. 자, 이것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뭐다? 우리 것화 시켰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편찬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92쪽의 역서 칠정산입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습니다. 중국 달력을 모방한 것이 칠정산 내편이고요.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모방한 것이 그걸 참고한 것이 칠정산 외편이죠. 일단 한양을 기준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이 만들어졌다라는 데 의의를 여기다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서 보겠습니다. 향약 채취 원령.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때. 향약은 우리의 약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약이죠. 그러니까 채취 원령은 우리의 약을 채취할 때의 월령입니다. 매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무슨 뭐 어떤 약초를 캐고 2월 달에 어떤 약초를 캐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향약 채취 원령이고요.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 태산 요록, 의방 유치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때 향약 구급방하고 지금 세종대 때 향약 집성방하고는 혼동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몸에 맞는 의술 개발책입니다. 의술 개발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농사가 있습니다. 여기 농사도 이게 농사 직설부터 해서 구황 차료까지 다양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전부 다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 계량이다. 그중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는 세종대 때 정초가 지은 농사 직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 뒤에 6번째, 7번째 언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죠. 이 언해는 한자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농업 기술 우리가 경제 시책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농업 기술에 뭐 밭농사의 농종법, 논농사 이양법, 그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방법이었죠. 건사리, 물사리, 또 비료주는 시비법, 또 가을가리. 가을에 수확을 하면 땅을 갈아서 엎는 겁니다. 또 봄이 되면 또 갈아서 또 엎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흙과 땅 위에 있는 흙을 잘 섞는 거죠. 그래서 지력을 향상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고려 말 공민왕대 때 문익점이 가져왔던 뭐죠? 목화가 있죠, 목화. 이 목화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서 누에치기가 확대가 되고 이와 관련된 양잠서도 나옵니다. 잠서, 언해, 누에 잠자죠. 언해, 한글로 풀어서 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등이 이때 나왔던 농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농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병서가 있습니다. 정도전의 진도, 병장, 도설. 도설은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써놓은 거죠. 그리고 동국 병감. 이건 역대 전쟁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할 때부터 해서 고려 말까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 병요, 그리고 병기 도설, 또 무기에서는 화약, 최무선의 아들 최산이 나와 있죠. 화포, 또 화차, 또 비격진천내. 바로 왼쪽에 비격진천내 사진이 있죠. 요즘에 보면 크레모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안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철핀들, 송곳이 터져 나가는 거죠. 요즘 크레모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격진천내 선조 때 임진왜란 때 경주성 탈환에 이용했다는 바로 비격진천내가 있습니다. 폭탄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병선은 태종대 때는 거북선, 이거 목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도선, 이거는 쾌속정입니다. 싸움빼요. 싸움빼고요. 철선의 거북선은 언제 나오냐면 선조 때 이순신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종대 때 만들어진 거북선은 목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농서, 병서, 의서, 역사에 공통된 편찬의 취지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좀 보겠습니다. 수학은 산학이라고 그러죠. 계산할 때 산입니다. 이거는 토지조사라든가 뭐 조세 수입 계산, 천문학, 역법, 뭐 건축,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요. 그래서 수학도 발달했습니다. 수학책도 나와 있죠. 산학계몽, 상명산법. 이거는 수학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활자인쇄수라고 항상 같이 가는 건 제지술이라고 그랬죠. 고려시대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때로면은 교육의 폭이 확대가 되고 교육계도 확대가 되고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유교 서적들이 많이 출판이 되면서 출판 인쇄 문화가 발달해요. 대표적인 활자로서 태종대 때의 계미자, 그 다음에 세종대 때 갑인자, 옆에 보충 설명표 하나 봅시다. 계미자, 갑인자, 경호자에서 계미년, 갑인년, 경호년, 갑진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갈수록 활자는 작아지고요, 예뻐집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서를 그 워드 프로세스에서 작성할 때, 워드 문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활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구리죠, 동. 근데 외란 이후에 가면은 인쇄 기술자의 사망과 납치 등으로 인해서 이 구리, 그러니까 금속 활자가 아니라 목 활자였죠. 이런 나무에다 도장 파듯이 이런 목 활자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마지막에 표를 보면 정조 때 보면은 철 활자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철 활자. 그래서 재료는 다양하지만 거의 구리 활자다라고 하는 거죠. 15세기 때 인쇄술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식자판을 사용합니다. 식자판.
종례는 활자를 고정을 시킬 때 밀랍을 씁니다. 그러니까 활자를 이렇게 놓고요. 이 활자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제 밀랍하시요. 벌을 채취하고 나면 남은 그 찌꺼기 끈적끈적한 그 밀랍을 통해서 부어가지고 굳게 해요. 요즘에 그 파라핀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불을 켜면요, 초가 타면서 흐르는 촛농 있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활자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인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때는 뭐가 만들면 식자판이 만들어져요. 옆에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식자판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 판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칸막이를 해놓습니다. 칸막이를 해놓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활자를 하나씩 끼겨 넣는 거예요. 활자를.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쇄 능률이 곱하기 2가 됩니다.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자판은 15세기 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잉크를 발라서 이제 종이를 제지수 발달하죠. 종이를 여기다가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내면 거기에 이제 묻게 내겠죠. 인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줄이 가 있는 게 있죠. 이 줄은 뭐냐면 이게 막입니다. 식자판, 식자를 고정시키는 막. 그렇죠? 이걸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기관은 주로 교서관이라든가 훈련도감, 그리고 뭐 각 지방의 가명, 도청 소재지죠, 사찰, 향교 뭐 이런 데서도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인쇄소 그러면은 교서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인쇄술하고 같이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제지술입니다. 뒤로 갑시다. 인쇄술은 주로 인쇄는 교서관에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종이 만드는 관청이 따로 있죠. 어디에요? 조지서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이 조지서는 태종대 때에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현재 서울 서대문 쪽에 하면 세검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세검정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을 세척한 정자라는 뜻입니다. 왜 세검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치고 인조가 즉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인조반정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그 세검정 밑에서 칼을 씻었답니다. 검을 씻었다는 거죠. 검을 씻으면서 야 우리 꼭 이번 성공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세력을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검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세검정 밑에 흐르는 개천이 있어요. 그 개천 옆에 조지서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곳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본 자료가 사초라고 했죠. 사초를 세초한다고 그랬죠. 쓰고 나면은 세초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세초입니다. 사초를 세초하는 겁니다. 사초를 쓰고 나서 왕조실록을 쓴 데 쓰고 나서 남은 사초를 깨끗이 물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물에다 풀어버리면 어때요? 증거가 안 남죠. 그 종이는 어때요? 바로 옆에 있는 조지서로 옮겨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서라는 관청은 세검정 근처에 설치를 해놨었던 종이 만드는 관청입니다. 자, 근데 고려시대 비교해서 종이 제지술 발달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흔한 종이 생산은 아니죠. 한계 좀 보겠습니다. 출판 인쇄의 발달은 있었으나 아무나 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나 양반들이 주 구매자였으며 그나마 많이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으니 일반 백성들은 책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뭘 쓰고 있었냐? 사판이다, 사판. 사판이라고 하는 뭐냐?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괴짝 같은 데다가요, 모래를 여기다 담아요, 모래를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작대기만 하나 있으면 되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목자를 쓰고 지우고 또 불화자도 쓰고 지우고 물숫자도 쓰고 또 뭐하죠? 지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사판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거기에 저수대 책값 예를 한번 봅시다. 논어 맹자 뭐 대학 이런 책들 사는데요.
논어 한 권을 살 때 얼마 드냐니까 면포 한 필 반에 쌀 2마리를 줘야 된답니다. 면포 포 한 필은 요즘에 한 4만 원. 물론 이제 질에 따라서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평균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건 일정치 않습니다만 4만이라고 했을 때 면포 한 필에 위에 그 논어 한 권을 살 때는 포 한 필 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현금으로 간다면 한 6만 원 가량 되는 거고요. 6만 원만 주면 논어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쌀 2말 또 얹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값이 굉장히 비싼 거죠. 이 시기 때는. 그래서 돈이 있다고 그래서 다 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출판 인쇄 발달된 거는 아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발달했겠지만 요즘에 비해서는 아직은 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은 인쇄술, 제주까지 보시고요. 바로 밑에 기타 이제 문학, 예술활동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시대 문학의 경향부터 한번 봅시다. 표를 한번 봅시다. 왼쪽 조선 전기 때 문학의 경향입니다. 후기 때는 우측에는 후기 때 문학의 경향이죠. 작품의 주체나 내용이나 주인공이나 배경이 조금 달라졌죠. 좀 대중화되고요. 좀 광범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선 전기 때 그러한 문학의 경향이 후기 때에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측 397쪽의 맨 밑에 그 보충 자료를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 문학 발달 배경에선 너댓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조선 후기 경제력의 신장, 서민의식의 성장, 문학의 기반 확대, 자연 발생적인 등장, 위양 문학의 대두로 인해서 조선 전기의 그러한 문학의 동향이 후기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여유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일반 평민들이 문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조선시대 문학의 동향은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 문학 작품의 특징들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15세기부터요. 우측에 16세기, 뒤에 17세기, 18세기,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각 시기별로 정리 좀 하십시다. 15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15세기 문학의 주류는 악장문학, 악장문학 한글로 된 문학입니다. 당연히 용비어천가가 되겠죠? 한문학, 한문학의 대표적인 서거정의 동문선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 초까지의 문학 작품 약 500여 명의 작품이죠. 작품 수는 1,400여 편 되잖아요. 이 작품들을 전부 집약을 해왔습니다. 그 동문선의 서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의 글은 중국의 한당 송원의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글에 대한 자주,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한문학에서는 그 한문학에서는 서거정의 동문선을 이렇게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조문학과 가사문학과 설화문학이 있어요. 시조문학은 당시 김종서, 남이, 그다음에 밑에 길재, 원천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김종서, 남이는 관료 문인으로서 좀 진취적인 기상을 남겼고요. 기상을 읊었고요. 길재, 원천석은 유교적 충결을 읊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작품들 남겼죠. 가사문학은 16세기 살인대에 의해서 이때 이제 융성하게 됩니다. 일단 15세기 때부터도 가사문학이 나오긴 했고요. 설화문학이 있죠. 폐관문학이라고 합니다. 금오신화, 필원잡기, 용계총화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한문소설 김시습의 뭔가요? 금오신화가 되겠습니다.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 또 불의에 대한 비판, 또 민중의 생활 감정, 역사의식 이런 걸 담고 있는 책이에요.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라고 그래요? 홍길동전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신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악장문학, 한문학, 시조문학, 가사문학, 설화문학 등이 있지요. 그 중에서 15세기 문학의 주류는 뭐냐 그러면 악장문학이다. 훈민정음으로 된 문학을 얘기한다는 거죠. 16세기로 하겠습니다. 16세기는 살인문학에 가사문학이 있고요. 시조문학이 있고요. 또 살인문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문인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어숙권, 임제 등이 있고요. 또 여류문인도 있죠. 신사임당, 황진이, 헌안선원 등이 있어요.
그 중에 16세기 문학의 주류는 뭐냐 그러면은 살인문학입니다. 이걸 뭐죠? 가사문학이다. 여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거기 나와 있는 바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남겼던 누구? 정철, 기타 송순, 박일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가사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민담도 16세기 문학에서 빼놓았습니다. 민중문화죠. 그리고 15세기 때 한문학은 16세기 때는 좀 다운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15세기 때에 한문학은 발달, 16세기 이후에는 침체란 말이에요. 왜 이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15세기 때는 사장, 시가와 문장, 즉 한문학적 능력을 중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15세기 때는 한문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16, 17세기 때는 침체라고 했죠. 왜냐하면 16세기 살인직공 때 하면 사장보다는 뭐를? 경학이죠. 경학을 중시합니다. 유교 경전의 내용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거죠. 즉 사람의 됨됨이, 인품, 인간성 이걸 중시하는 분위기요. 여튼 사장보다는 경학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15세기 때 발달했던 한문학은 16, 17세기 때는 어떻게 한다? 침체다. 이거에 대한 반성은 또 18세기 때 나오겠죠. 신학시대 때.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이런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역사의식도 마찬가지고요. 큰 흐름을 그려놓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18세기 때 가면은 극복기예요. 발달했던 것이 침체가 됐으니까 그걸 다시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박지원이라든가 정약용 등이 나오죠. 그죠? 박지원. 한문 소설들 많이 나오죠. 뭐 양반년, 허생전 등이 나오고요. 자, 정약용의 이 세도정치 때 삼정문란을 비판한 한시들이 더 나옵니다. 한시들.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들은 18세기 때 직전에 이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는 18세기 때 다시 나올 거고요. 한문학의 경향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세기로 하겠습니다. 398쪽에 17세기 한글 소설, 홍길동전 있죠. 허균의 최초 한글 소설이죠. 기타 뭐 춘향전 등등 있고요. 또 시조문학도 있습니다. 시조문학은 15세기 때부터도 나오고요. 16세기 때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7세기 때 시조문학이 사설시조로 바뀝니다. 사설시조. 그래서 사설시조로 바뀌면서 격식의 구애됨이 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내뱉는 겁니다. 바로 왼쪽에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한 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설시조집도 있죠. 청구영언, 해동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8세기 방금 말씀드렸던 한문학 다시 나와 있죠. 이거요. 이 분위기 속에서 한문학이 다시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예요? 박지원과 우측에 누가 나옵니까? 정약용이 있습니다. 옆에 사료는 정약용의 여름날 술 마시며라고 하는 삼정문란, 전쟁과 군정과 환곡의 문란을 폭로하는 그런 한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풍자 시인의 김병현, 정수동, 위양문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이걸 여학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여학문학. 같은 얘기입니다. 위학문학입니다. 이걸 왜 위학문학을 여학문학이라고 하냐면은 여학문학의 여는 한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전에서 한자 사전에서요. 이 글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염집 그러면 도시의 양반들이 아닌 중인 이하의 서민네들의 집을 여염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집, 다 여염집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래서 그 여염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다 해서 위양문학을 다른 말로 여학문학이다. 양반들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인 이하 계층의 문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전기 때 중인은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의해서 관직 진출하는 데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조선일 때 중인들은 신분 상승 운동, 뭐 통청 운동도 전개를 하고요, 그죠?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해서 일부는 신분 상승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입니다. 대다수 중인들은 시도만 한 데서 끝납니다. 근데 서울들은 상당히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다. 통청 운동을 통해서 소위 그 요직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정조 때 보면은 서울 출신들 유득공이라든가 박재가라든가 또 이런 사람 나오죠. 다 서울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조 때 개혁 정치 때. 근데 이제 중인들도 거기에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요. 신분 상승 운동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신분 상승 운동만 전개했지 중인대 입장, 중인대 신분을 부각시키는 데만 기회했었지 실제 신분 상승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인들의 의지, 중인들 신분 중에 중인들의 의식이 그만큼 신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위양문학이 나왔다는 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중인들의 문학 작품들이 여러 개 나와 있죠. 특히 중인들의 유래, 또 지네들의 족보를 써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의 위치를 밝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연조기감, 규사, 호산외기, 희조일사, 뭐 고문비략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중서층, 중서, 그러면 중간 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는 서울들이라는 얘기고요. 중은 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의 역사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시사도 있습니다. 위양문학의 결과 나타난 시사입니다. 시사는 오늘날 뭐 시동인, 문학동인 있죠. 문학동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에서 거기 나와 있는 뭐 낙사시사, 옥계시사, 뭐 직하시사, 송석은 시사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학 단체가. 이건 그만큼 위양문학의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판소리도 조선의 서민문화의 대표인 장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뒤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2003년에 선정이 됐고요. 판소리 그러면 하나 기억을 해두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신재효는 판소리 사설 장작에 기여했던 사람. 이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가면극 있죠. 서민의식 신장의 결과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겁니다. 뭐 탈놀이, 3대 놀이 등이 있고요. 작품의 내용은 좀 풍자적이고 양반의 허구를 폭로하고 욕보이고 말이죠. 뭐 어떤 그 파행하는 기행하는 승려들의 어떤 그 승려들도 여기서 비판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가면극은 민중의식의 신장을 보여주는 대표인 장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해서요. 18세기 때까지의 각 시기의 문학의 장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좀 해볼까요? 15세기 다양한 문학 장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15세기 문학은 뭡니까? 그러면은 악장문학과 한문학이다. 악장문학의 용비어천가, 한문학의 자주 주체적인 서거정의 동문서. 자, 16세기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죠. 다 무시합시다. 가사문학. 그래서 가사문학의 정철, 관동별곡, 속미인곡, 사미인곡, 송순 이런 사람들이 가사문학의 대표자죠. 17세기 때는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입니다. 그리고 한글 소설에 홍길동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 하면은 한문학과 위양문학 그리고 시사, 판소리 뒤로 가시면은 가면극 이런 것이 18세기 때 문학의 동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가겠습니다. 해안은 역시 이제 문학처럼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각 시기별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세기 때 한번 봅시다. 15세기 뭐가 많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인물화, 산수화입니다. 이 인물화, 산수화의 특징은 뭐라고 그러는지 바로 밑에 진취적,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자신감이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대로 스며 녹아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 왼쪽에 있죠. 일본의 델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안평대군의 꿈 내용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 왼쪽에 있죠. 선비가 흐르는 물을 수면 위를 엎드려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16, 17세기 때라고 했습니다. 사림직공 때 가면은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작품들, 그러니까 자연적, 서정적인 이러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기에
이상자라든가 송화벌도,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늙은 소나무가 바위의 틈을 뿌리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어떤 선비들의 강인한 정신,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동물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이암,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거는 우리 5만원권 화폐에도 아마 이게 그려져 있어요. 초충도. 그 다음에 이정, 황집중, 어몽령, 각각 대, 포도, 매화를 잘 그렸다 해서 삼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철, 절개를 표현하는 거죠. 대나무나 포도나 매화는. 그래서 16, 17세기 때는 자연적 서정적인 특징의 작품들, 산수화가 많이 그려지고요. 진경산수화는 18세기입니다. 진경산수화의 한자만 보세요. 진경, 산수화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림이란 뜻이에요. 정선의 인왕채색도라든가 금강전도가 대표인데, 이 진경산수화는 실학적인 화풍입니다. 실학적인 화풍이라고 해서 탈중국풍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중국의 화풍, 우리나라 화풍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장점만 취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진경산수화는 부관법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이 부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부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근법하고는 좀 달라.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멀고 가깝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한 색깔과 안 진한 색깔을 적절하게 이제 배합해 가면서 멀고 가까운 원근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근은 그런 원근이고요. 부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을 부관법이라 한다. 이게 이제 진경산수화다. 대표자가 정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18세기 때는 이제 대체는 실학적인 분위기, 그림도 이제 실학적인 화풍이 나온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18세기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도 나옵니다. 신윤복과 풍속화, 그럼 누구예요? 김홍도로 대표합니다. 신윤복의 그림은 배경산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세련됐다 이렇게 합니다. 주로 양반 문화라든가 부녀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근데 같은 풍속화가 있던 김홍도는 주로 서민들의 애환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의 특징은 배경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결소탈. 근데 신윤복의 그림은 배경산수가 있죠. 그래서 섬세, 세련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 그림들이 이제 뒤에 402쪽에 뭐 김홍도의 무동, 춤추는 아입니다. 그 다음에 신윤복의 월화정인, 뭐 단오풍정, 배경산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배경산수 있냐 없냐, 간결소탈이냐, 섬세세련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화의 대표자 그 두 명 하고요. 그 다음에 강세황의 서양화법이 있습니다. 음양원근법이 있습니다. 영통골 입구도라고 하는 그림이 왼쪽에 있고요. 민화, 작자 미상의 작품이 있죠. 왼쪽에 까치와 호랑이라고 하는 민화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 때의 졸부들, 그러니까 광작을 통해서 불을 많이 축적했던, 또는 도구를 통해서 불을 축적했던 졸부들이 나오죠. 이 졸부들이 진품은 아니지만은 자기 집 벽에다가 가짜,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으로 하나씩, 뭐 계절만 하나씩 걸어놓은 작품들, 요즘에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민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조선의 서민 문화의 신장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9세기 가면은 실학이 퇴조하면서 폭고적인 문인화가 나옵니다. 왜 19세기에 실학이 퇴조하냐면 19세기는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라는 상황에서 실학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옛날 복고적인 문인화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장승업, 군마도, 말 뛰어가는 겁니다. 수상, 서금도, 신위, 대나무 그림의 제1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이 직접적으로 안 돼 있으면 흥선대원 이하응이 있죠. 이하응도 화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하응이 잘 그렸다는 것은 난입니다. 난. 매난 국축할 때 사군자의 난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그림들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죠. 15세기 때는 인물화, 산수화, 특징, 진취적, 낭만적. 대표자 누구죠? 안견, 강희안. 자, 16, 17세기 때 가면은 뭐가 많이 그랬다고요? 사군자. 특징은 자연적, 서정적.
옆에 대표적인 이상자, 이암, 신사임당, 그 다음에 삼철, 이정, 어몽룡, 황집중 이 세 사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18세기 때 하면은 진경산수와 풍속화,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음양 원근법의 서양화법, 그러니까 민화. 19세기 때 가면은 복고적인 문인화에서 누구 장승업, 신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도 15세기에서 조선까지 각 시기별 특징을 좀 이해하시고요. 우측에 403쪽에 건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축도 15세기에서 뒤에 19세기까지 각 시기별로 정리를 좀 해보죠. 조선의 건축의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한다 그렇죠. 왜 그랬냐 했더니 둘째 줄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교적 경제관 또는 성리학적 경제관, 경제 시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에서 성리학적 경제관이다 또는 유교적 경제관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경제관이죠? 근검, 절약적인 경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경제 정책에서는 중, 농, 억상으로 나왔고요. 중농, 억상으로. 그 다음에 건축에서 보면은 건물의 규모 있죠. 건축의 규모라고 합시다. 건축에서 건물의 규모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것도 뭐죠? 성리학적 경제관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공예도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공예도 근검, 전략적인, 그러니까 소박한, 검소한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됩니다. 이게 조선의 백제 아닙니까? 고려 청자에 비해서는 어때요? 청자는 화려하죠. 사치스럽습니다. 근데 조선의 백자는 뭐예요? 화려합니까? 검소합니다. 소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 이런 분야의 경제시책이나 이런 분야의 성리학적 경제관이 그대로 스며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는 40간, 평내집은 10칸을 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칸, 10칸 하는 건 뭐냐면은 집이 40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전면 3칸입니다. 보통 측면 한 2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총 몇 칸 건물이에요? 집 한 채지만은 6칸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주위 환경과의 조화다. 다시 가면은 자연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죠. 고려시대 때 건물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선시대 건물은 싹 쓸어버리고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씩 얹어놓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건물이다. 이게 조선의 건축의 특징이야. 이게 조선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시기별 건축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합시다. 15세기부터 한번 보죠. 15세기 때는 통치 목적하에서 건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이 1392년에 개경에서 건국됐다고 그랬죠. 수도 한양천도는 풍수지설의 남경길지설의 영향을 받아서 1394년에 수도 한양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2년 기간이란 동안에 수도 건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관청, 궁궐, 성곽, 성문 이런 것들이죠. 전부 15세기 때 통치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숭례문,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또 억불정책 추진했죠. 그러나 억불정책이라고 해서 불교의 명맥이 끊긴 건 아니라고 그랬죠.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건축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성전, 무이사, 극락보전,
또 원각사지 십증석탑 종묘상가 있죠. 그 다음에 합천의 인사 장경판전 8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원 건축이었었어요. 기타 이제 뒤에 보시면은 도성 사대문이라든가 사소문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겁니다. 기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던 조선왕릉 40기에서 대표인 몇 개의 능들을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하여튼 15세기 때에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16세기로 가면은 살인문화가 반영되는 서원 건축입니다. 이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람, 주택, 정자의 건축 양식이 짬뽕된 겁니다. 자, 가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승, 가람마 의 약자입니다. 사찰 건축을 통틀어서 가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승가람마의 준말입니다. 여기서는 뭐를 모방했냐면은 건물의 배치 양식을 모방합니다. 배치. 자, 주택에서는 건물의 주택의 검소함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죠? 정자죠. 우리가 정자가 있는 곳은 어때요? 아주 수려한 곳이죠. 뒤에는 산, 앞에는 물도 있고요. 툭 튄 이런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 그러니까 이러한 사찰과 주택과 정자의 건축 양식의 장점을 다 취합한 것이 뭐라고요? 서원 건축이에요. 살인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주의 옥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해주의 소현서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7세기로 하겠습니다. 17세기는 사원 건축입니다. 마찬가지 억불 정책 와중에서도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됐고요. 지방 양반 지주들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찰들이 많이 나와요. 법주사 팔상전,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통구조죠. 통구조 안에는 화엄사 각황전, 우측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이런 것들이 당시 양반 지주들이 경제적으로 후원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찰들입니다. 18세기 때 여전히 사원건축 그리고 화성이 나옵니다. 수원화성이죠. 논산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그 다음에 성열사 나한전. 나한전은 응진전이라고도 그랬죠. 응진전. 그리고 정조 때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아래 만들었다는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흥선대원군이 왕권 광화체계단으로서 세워진, 만든 축조한 경복궁, 또 경복궁 안에 근정전, 그리고 경회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죠. 경회, 뭐요? 경회는 한자로 읽겠습니다. 경사, 회. 그러니까 이거는 연회 장소입니다. 연회 장소죠. 뒤에 루자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 위에 공간이 있는 겁니다. 원두막처럼 이런 건물을 루라고 그러죠. 그 루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문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경을 하자는 겁니다. 차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차는 임대한다는 거, 빌린다는 겁니다. 차경이거든요. 경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부분이 들어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자체가 하나의 액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경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대표적인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403페이지에서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한번 볼까요? 15세기 통치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건축, 관청, 궁궐, 성문, 성곽, 학교 이런 것들이고요. 16세기는 서원, 17세기는 사원, 18세기는 수원 화성, 19세기 때는 경복궁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건축의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서예 글씨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반 문인들의 필수 교양입니다. 글씨 자체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는 안평대군, 양사원, 김구, 한석봉, 석봉채.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전기의 대표인 4대 서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표인 안평대군의 송설체가 있죠. 조명부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 가면 동국진체, 김정희의 추사체가 있습니다. 동국진체 옆에 한자는 이광사이지, 이광사. 이광사 누구냐면 양명학자입니다. 당시 양명은 이제 나중에 사상사에 보겠습니다만 성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명나라에서 나타난 유학이거든요. 그 유학이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 양명학이에요. 왕수인의 호를 따서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명학자였던 이광사의 호의 호, 원교 이광사, 퇴계 이황하듯이 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는 원교체라고도 그래요. 이광사란 사람에 의해서 이 원교체, 동국진체가 굉장히 동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왼쪽에 사진 있죠. 그 현판 글씨, 이것이 이광사의 글씨입니다. 그 이제 추사 김정희에 의한 추사체가 있죠. 왼쪽에 추사체에서 중로지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사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4대 서희가 그중에 송설체, 안평대군, 그 다음에 후기 때는 동국진체와 추사체. 공에서는 우측에 도자기, 그 다음에 옹기, 목공예, 돗자리, 자개, 화각, 자수, 매듭, 금속공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공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때에 비해서 조선은 소박, 그렇죠? 검소, 또 서민적, 이렇죠. 고려시대 때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귀족적이다라고 하죠. 조선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이 공예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자기겠죠. 15세기 때 분청사기에서 16세기 청화백자, 이후에 이제 철화백자, 진사백자로 발전해 나가고요. 철화백자, 진사백자는 산화된 철과 산화된 구리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굽기 전에는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구운 다음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 다 굽고 나서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그려지면은 잘 그려진 거고 안 되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산화된 구리와 산화된 구리로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백자를 철화백자, 각각 진사백자다라고 일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백자는 뭔가요? 청화백자입니다. 백색 바탕에, 분청사였던 백색 바탕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코발트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청화백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우측에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자기가 지배층의 문화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서민들의 문화로서 뭐가 있나요? 옹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장독대 있죠. 가정에서는 장독대 옹기입니다. 이건 주로 민수용, 민간들이 사용했었던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목공예나 돗자리, 자개, 화각, 수, 매듭, 금속공예 등이 있고요. 뒤에 음악, 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백성의 교화수단입니다. 역시 이제 통치 목적이에요. 음악 담당 관청이 따로 있죠. 장악원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15세기 때는 세종대 때에 박연을 관습도감의 제조로 임명해요. 제조는 이제 관습도감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개량한다거나 여민락이라고 하는 악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악을 집대성했죠. 정간보는 소리에 장단을 표시한 악보이고요. 성종대 때 성현등에서 편찬됐다는 음악 백과 사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악학 계법이 있습니다. 16세기 때 가면 소각은 속요입니다. 민중의 노래죠. 그래서 속요가 나와 있고요. 18세기 이후에 가면은 양반층 문화와 서민층 문화가 나눠져 있죠. 지배층은 가곡, 시족. 이 가곡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된 거죠. 그 다음에 서민층에서의 민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잡가는 마지막 줄, 잡가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지어서 부르던 노래, 이게 작사 작곡하는 거죠. 잡가라고 일합니다. 고려 때 소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용도 지배층 문화하고 피지배층 문화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궁중문화, 궁중무용에서 처영무, 나래춤이 있죠. 민간에서는 3대 놀이, 인형극, 굿, 이런 것들이 서민문화입니다. 자, 일단 조선 근세 문화를 정리하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민 문화의 장르. 이 서민 문화의 장르를 좀 정리 좀 해 두십시오. 서민의식의 신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선 체크 좀 하고 넘어갑시다. 거꾸로. 409쪽에 보시면은 산대놀이, 인형극, 굿. 그리고 이제 408쪽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잡가. 따로 체크 좀 해 두십시오. 잡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넘어옵시다. 407쪽에 공에서 보면은 옹기가 있습니다. 옹기. 서민 문화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두 장만 앞으로 넘어올까요? 두 장 넘으시면은 402페이지 온 그림의 민화가 있습니다. 민화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셔서 400쪽 맨 위에 보시면은 가면극이 있죠. 가면극 역시 서민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399쪽의 맨 밑에 판소리가 있습니다. 서민 문화죠. 판소리 서민 문화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십시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396쪽, 395쪽인가요? 한글 근세 문화에서 375쪽이죠. 한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서민 문화의 요소 이렇게 묶으십시오. 묶어서 서민 의식 신장의 결과 나타난 서민 문화의 요소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화의 경향은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문화의 확대 과정입니다. 문화의 확대 과정을 보면은 조선 시대만 본다면 얘가 조선 초기예요. 얘가 조선 중기입니다. 여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배층 문화입니다. 중기 때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됩니다. 후기 때 가면 저변층으로 확산이 됩니다. 조선 시대 때를 기준해 가지고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문화의 경향, 문화의 어떤 그 폭은 갈수록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거는 조선 이때 서민의 의식이, 사회 경제인 의식이 그만큼 신장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후기 때 나타난 서민 문화의 장르에서 뭐 한글, 판소리, 민화, 옹기, 또 뭐 여러 가지 가면극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각 시기별로 통으로 전부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세 문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외란 직전, 그러니까 16세기 말 내지 17세기 정도까지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은 5번째 파트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외란 이후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